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 영상을 찾아오신 분들이 지금 가장 궁금해하는 소식부터 빨리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은요, 보시고 나가시면서 그때 하셔도 됩니다. 자, 어제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죠. 이 회담에서 한국인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지켜봤던 부분이 바로 안보 문제였습니다. 늘 북한의 위협에 시달리는 한국에 대해서 미국이 얼마나 명확하고 얼마나 강력한 방안을 내놓아주느냐 하는 그런 점이었는데요. 평가를 하려면 먼저 바이든 대통령의 말을 가감 없이 직접 좀 들어봐야 되겠죠? 이 정상회담을 마친 후에 공동기자회견에서 밝힌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 내용 먼저 가감 없이 들어보면서 오늘 영상을 시작합니다. A nuclear attack by North Korea against the United States or its allies or partisans or partners is unacceptable and will result in the end of whatever regime were to take such an action. And it's about strengthening deterrence in response to the DPRK's escalatory behavior and to deal in complete consultation. And, the idea that I have absolute authority as Commander-in-Chief and the sole authority to use a nuclear weapon, but, what the declaration means is that we're going to make every effort to consult with our allies when it's appropriate, if any action is so called for. Certainly, we talked about this and some other things today, but the bottom line here is there's even closer cooperation, closer consultation, and we're not going to be stationing nuclear weapons on the peninsula, but we will have visits to ports visits of nuclear submarines and things like that. We are not walking away from that. 자, 들으신 대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나 동맹 그리고 파트너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면서 북한이 핵 공격을 감행하면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이 바이든 정부가 한국과의 확장 억제 강화를 논의하면서 북한의 핵 공격 시 정권 종말을 경고한 적이 사실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미국 행정부의 안보 관련 고위 인사들이 북한에 대해서 정권 종말을 언급하면서 조심해 라고 경고한 적 사실 여러 차례 그동안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정상회담의 어떤 포인트라면 포인트랄까요? 아니면은 지금까지보다 좀 강화된 부분이라면 부분일까요? 어쨌든 그런 언급을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런 정도의 의미는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굳이 의미를 두자면 그 정도는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그러한 행동을 취할 것이며 이것이 북한에 대한 확장 억제 강화다라고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한 그러한 행동이라는 것은 북한이 핵 공격을 감행하면 정권의 종말을 초래하게 만들어주겠다라는 그런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앞서 한 말은 이제 좀 받아서 한 것이죠. 한편 어제 공동기자회견에서는 소위 워싱턴 선언이라는 표현으로 합의 내용이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그 워싱턴 선언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은 증가하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확장 억제에 있어서 진전된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확장 억제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자, 바이든 대통령은 이 확장 억제 강화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하든 한국과 더 많은 협의를 진행한다는 의미다라면서 우리는 한국의 핵 확산 금지 조약 이행을 위해서 한국에게 이 같은 공약을 여러 차례 확인해 왔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 한미 정상회담 뉴스를 들으면서 요즘 가장 많이 나오는 용어가 바로 확장 억제라는 단어죠. 도대체 확장 억제라는 말은 뭘까요? 이걸 알아야 앞으로 많은 뉴스를 들으시는데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확장 억제. 미국에서 표현하는 대로 보자면 Extended Deterrence라는 말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Extended라는 것은 늘어났다, 확장됐다. 네, 그 뜻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Deterrence라는 말 역시 억제하다, 억누르다, 저지하다, 그런 뜻 맞습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를 갖다 붙이니까 뜻이 알 듯 말 듯 합니다. 영어를 그대로 번역해서 더 생소하고 더 생경한 데다가 이 미국의 핵 전략, 또 한반도 비핵화의 흐름을 알지 못하면 이 정확한 뜻을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확장 억제 말고 직접 억제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 직접 억제란 미국 본토에 대한 적대국의 핵 공격을 막는 걸, 이걸 직접 억제라고 합니다. 미국 본토에 누군가가 핵 공격할 수 있게 위협적인 그런 행위를 하거나 그런 분위기를 만들면 미국이 본토를 막기 위해서 어떤 걸 하는 걸, 이런 걸 직접 억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본토는 아니지만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핵 공격을 막는 것, 이것을 확장 억제라고 합니다. 어떤 확장된 전략적인 억제?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미국 본토는 아니지만 동맹국, 뭐 한국 같은 경우에 그렇죠. 자,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치 용어로 쓰일 때의 이 deterrence라는 말의 뜻을 이참에 좀 알아놓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훨씬 더 이해하시기 쉬우실 겁니다. 자, 정치 외교 용어인데요. deterrence라는 말, 그대로 하자면 억제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자신이 더 강력한 힘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 줌으로 인해서 적이 공격을 통해서 얻는 이익보다 그 이후 보복을 받으면서 입게 되는 손해가 더 크다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주는 일정한 행동, 이런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북한이 자꾸 뭐 미국 본토까지도 우리는 쏠 수 있는 핵탄두가 있다, 장거리 미사일 시험을 계속하는 이유가 그거 아니겠어요? 미국 본토에 다다를 수 있는 정도의 우리는 미사일 기술을 갖고 있다. 이런 걸 미국 본토에서 미국인들은 사실은 위협적으로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국이 어떤 행위를 해서, 즉 뭐 꼭 행위라고 해서 뭘 북한을 공격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북한이 만에 하나라도 우리를 공격한다면 우리가 일정 부분 피해를 입을 수는 있지만 우리는 반드시 너희들을 완전히 괴멸시켜버리겠다라는 것을 어떤 분위기를 조성하든 뭘 보여주든 그런 걸 하는 겁니다. 그런 거는 이제 직접 억제. 또 이제 한국이나 동맹국에 대해서 그런 행동을 보여주는 것을 확장 억제. 그런 이제 정치 외교적인 전략적인 용어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그런 전략을 미국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에 이건 직접 억제, 그리고 미국의 동맹국을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엔 이건 확장 억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시고 나니까 왠지 이 바이든 대통령의 어제 워싱턴 선언이 훨씬 좀 든든하게 느껴지시나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좀 부족하다라는 평가도 사실 물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까지 해왔던 말들을 그저 종합 정리해서 좀 더 높은 레벨, 즉 미국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나왔다라는 그런 의미 외에는 사실 새로운 건 없다라는 평가도 물론 있습니다. 또 그에 대한 반론도 물론 있고요. 아무리 새로운 건 없다 하더라도 이 미국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이 됐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걸 문서화했다라는 의미는 충분히 상징성이 있다라는 그런 평가도 있습니다. 자, 제가 이쪽 의견, 저쪽 의견, 이쪽에 대한 반론, 저쪽에 대한 반론 다 언급해 드리는 거는 제가 어떤 소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떤 소신을 갖기 위해서는요, 사실 양쪽 얘기를 다 듣고 양쪽 얘기를 충분히 이해한 후에 객관적인 상태에서의 소신을 가져야 위험하지 않다라는 저의 소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일단 어제 그 확장 억제를 그 문서화한 워싱턴 선언이 어떤 의미가 있다라는 전제하에 한 가지 생각해 볼 부분을 좀 짚어볼까 합니다. 바로 그 확장 억제를 문서로 받기 위해서 한국이 역시 문서로 무언가를 줬어야 하는 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건 바로 한국은 절대 자체 핵무장을 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을 문서로 주고 확장 억제 약속을 문서로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점에 대해서 한국 내에서 일부 불만이 있을 수 있죠.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 한국 내에 일부 불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바이든 대통령도 의식을 했는지 어제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한반도에 핵무기를 재배치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마는 핵 잠수함을 포함한 전략자산의 전개를 확대할 것입니다. 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자, 이 발언도 그러면 좀 풀어드릴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한반도에 핵 잠수함을 가끔씩 보내서 한 바퀴 돌게 하겠다라는 그런 뜻인데, 그럼 그동안에는 그런 조치가 없었다라는 얘기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사실 1980년대 초 그 이전까지만 해도 미국이 이 핵탄두를 탑재한 핵 잠수함을 가끔씩 한반도에 보내서 이제 순시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 초반 이후에 지금까지 거의 약 40년간 미국의 그 핵 잠수함이 한반도에 온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핵 잠수함의 한반도 전개를 확대할 것이다라고 부연 설명을 하면서 이 한반도 핵 자체 무장을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한 데에 어떤 있을 수 있는 불만을 좀 아우르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자, 일단 그 오늘 뉴스에서는요, 워싱턴 선언의 그 의미와 내용, 그리고 이제 앞으로 매일 듣게 되는 그 확장 억제라는 게 뭔지, 요 정도만 좀 정리가 되셨어도 충분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뉴스는 매일 나오게 될 것이고, 또 매일 더 중요한 뉴스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정도만 충분히 이 마음속에, 머릿속에 그 정리를 해 놓으시면 충분할 것입니다. 자, 관련된 소식은 앞으로 당분간 매일매일 나올 전망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가 안보, 그리고 국가 안보를 통해서 연결되는 대한민국의 경제 등등에 사실 매우 민감하게 적용될 이런 뉴스들입니다. 자, 이런 뉴스들 구독과 알림 설정 해 놓으시고요.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심입니다. 자, 그럼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과 관련해서 이번에는 이모저모, 비하인드 뉴스 몇 가지 좀 빠르게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도 접견했습니다. 접견에서 윤 대통령은 한국이 최고 수준의 그 제조 로봇과 고급 인력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라면서 테슬라가 기가 팩토리를 운영하는 이 최고의 효율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국가다, 그런 그 기관이다라고 말하면서 투자를 요청했습니다. 테슬라가 한국에 투자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꼭 여기서 이제 말하는 건 꼭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일론 머스크가 또 소유하고 있는 그 스페이스 X까지도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염두에 두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테슬라가 한국 투자를 결정한다면 입지, 인력, 그리고 세금 문제 등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는 입장을 전달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아서 특별히 제작된 기가팩토리 유치 관련 브로셔 홍보 자료를 직접 일론 머스크에게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일론 머스크는 뭐라고 했을까요? 이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 CEO는 한국은 기가팩토리 투자지로서 매우 흥미롭고 여전히 최우선 후보 국가 가운데 하나입니다 라면서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곧 있을 것입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기업 스페이스 X도 어제 거론이 되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우주산업 육성을 위해서 스페이스 X와 협력이 더 확대되기를 바랍니다 라면서 이 새로운 혁신과 도전의 길에 한국 기업들이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의 만남을 정리를 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이 행사 가운데 또 하나의 하이라이트는요, 어제 저녁에 백악관에서 있었던 국빈 만찬이었습니다. 어제 국빈 만찬에는 질 바이든 여사가 직접 추천해서 뽑은 이 게스트 셰프가 나왔죠. 한국계 미국인 에드워드 리라는 유명한 셰프였습니다. 그가 준비한 크랩 케이크와 호박숲,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호박숲, 또 소갈비찜. 이 소갈비찜은 정말 100% 한국 음식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미국 사람도 좋아하죠. 네, 뭐 호박숲, 크랩 케이크, 그리고 소갈비찜 등이 어제 나왔습니다. 이 만찬 메뉴뿐만이 아니라 깜짝 초청자들도 어제 화제를 끌었습니다. 헐리우드의 유명한 배우 앤젤리나 졸리와 그의 아들 매덕스가 어제 국빈 만찬에 참석하는 게스트 200명 가운데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 매덕스는요, 앤젤리나 졸리가 2002년 생후 7개월 됐을 때 캄보디아에서 입양한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는 한국에서 대학 유학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매덕스는 2019년 연세대학교 언더우드 국제대학 생명과학공학과에 외국인 전형으로 합격해서 인천 송도에서 기숙사 생활을 한 데 이어서 또 서울 신촌에서는요, 직접 학교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앤젤리나 졸리는 이 매덕스가 대학에 입학할 당시 송도 캠퍼스에 가서 거기를 직접 둘러보기도 했습니다. 내 아들이 기숙생활을 할 건데 내가 안 보고는 안 됩니다 하고 직접 와서 보는 그런 열성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앤젤리나 졸리는 친한파 헐리우드 인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자, 친한파와 지한파의 차이점 잘 아시죠? 네, 지한파는 한국에 대해서 많이 아는, 잘 아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친한파는 한국에 대한 많은 것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단순히 아는 것을 넘어서서 좋아한다라는 차이가 있죠. 앤젤리나 졸리는 지한파를 넘어서서 친한파, 네, 바로 친한파입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미국 순방 때 들고 온 한국 내 한 브랜드 핸드백이 하루 만에 한국에서 품절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토종 한국 브랜드인 마렌제이라는 회사는요, 어제 홈페이지에 김건희 여사가 손에 든 자사의 이 헤이즐백이 주문 폭주로 인해서 품절됐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 회사 측은 김 여사가 들었던 헤이즐백과 작은 사이즈의 헤이즐백 미니가 하루 만에 품절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사를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홍보해 줄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만은 일단 이 회사의 설명 조금 더 좀 들어볼까요? 네. 이 회사 설명에 따르면 이 헤이즐백은 사과 가죽, 소위 애플 레더로 만든 친환경 제품이라고 합니다. 사과는 과일인데 어떻게 그게 가죽이야? 당연히 그런 생각할 수 있는데요. 네, 설명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사과로 주스나 잼을 만든 후에 남은 씨앗과 껍질을 주 원료로 가죽 같은 재질, 가죽 같은 내구성을 가진 그런 재료를 만들어서 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물성 그런 가죽은 아니고 가죽 같은 재질, 또 가죽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내구성 있게 어떤 재질을 만든다고 합니다. 사과로 뭐 주스나 뭐 이런 걸 다 만들고 남은 씨앗과 껍질 등등으로 인해서요. 이게 가능하구나 싶긴 합니다. 앞서서 이제 김건희 여사는 지난달 일본을 방문했을 때도 이틀 내내 이 가방을 착용했는데요. 방미길에 오르면서도 같은 가방을 든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에 이 가방에는 김건희 순방백이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습니다. 누구는 이 미국을 방문해서 국가 안보를 걱정하면서 열일을 하는데 누구는 한국에 앉아서 그냥 김 여사 가방이나 검색해보면서 그걸 똑같이 자기도 들어보겠다면서 서둘러 주문하는 그런 열일을 하고 있네요. 자,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비하인드 소식 이모저모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내일 또 중요한 소식 들어옵니다. 내일 전해드릴 테니까 꼭 구독, 알림 설정 해놓으시고요. 자, 이제 미국 생활경제, 실물경제 얘기 경제 좀 보겠습니다. 런치플레이션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런치와 인플레이션이라는 말을 합친 합성어입니다. 요즘 그 물가 인상으로 인해서 직장인들이 점심 하나 먹는데도 미국에서는 엄청 돈이 들어간다고 해서 이를 빗대어서 만들어진 신조어입니다. 보통 이제 LA 한인타운에서 점심 한번 먹으려면 웬만한 점심 메뉴는 $20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선배가 후배 한 명 데리고 나가서 점심 사주겠다라고 하기가 요즘 무서운 시절입니다. 라는 그런 말이 돌고 있을 정도입니다. 실제로 이제 예를 들면 후배 한 명 데리고 나가서 점심 사줄라 치면 메뉴 하나에 보통 $20가 넘으니까 점심이 $20가 넘으니까 둘이 먹으면 40불. 여기에 텍스 붙고 팁 내고 하면 50불은 써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눈치 없이 이 후배 점심 먹고 나가면서 아이스 커피가 먹고 싶다고 하네요. 요즘 그 아이스 커피 한 잔에 싸면 7불, 비싸면 10불 정도 합니다. 그러면 또 이거 2잔 사서 손에 들고 사무실로 들어오는 길에 머릿속이 복잡해지죠. 후배 한 명이랑 겨우 점심 한 끼 먹었는데 5, 60불을 넘어서 커피까지 먹고 나니까 7, 80불이 확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런치플레이션 때문에 직장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친 직장인과 시니어들이 LA 한인타운 내 가격은 저렴하면서도 맛도 좋은 가성비 좋은 그런 식당에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당들의 이름, 명단, 리스트도 돌고 있다고 합니다. LA 한인타운에서 회사에 다니고 있는 한 한인은 요즘 주 3, 4회는 $13 미만짜리 런치 식당을 찾아서 식사한다고 합니다. 자리가 없을 때는 가보니까 이제 자리가 없을 때는 그냥 투고로 해주세요 해서 투고로 해서 사무실 들어가서 이제 동료들과 회사에서 먹는다고 합니다. 팁을 포함해서 평균 $20가 훌쩍 넘어가는 점심값을 아끼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한인은 월급 인상은 거의 없는데 점심값만 매번 이렇게 올라가니까 한 달 평균 400 내지 $500가 들어간다라면서 어떻게든 점심값을 줄이기 위해서 가성비 좋은 런치 식당만을 찾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외식 물가의 고공행진이 멈추지 않자 가성비 좋은 식당이 직장인뿐만 아니라 한인 시니어들 사이에서도 인기입니다, 요즘. 저렴한 가격에 맛과 양 등 모두 만족할 만한 한 끼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인들이 몰리는 점심시간에는 대기 줄이 굉장히 길게 생기기도 합니다.
그 와중에는 직장인들 플러스 시니어들도 있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LA 한인타운에서 $13 미만으로 점심을 해결할 수 있는 식당들이 급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LA 아닌 곳에 이제 거주하시는 분들은 뭐 제가 식당 이름을 말씀드려도 잘 모르시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남 얘기는 아마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한번 공감한다라는 차원에서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게 착한 식당으로 알려진 대표적인 곳으로는요, LA 한인타운의 한미정이라는 식당을 비롯해서 도쿄 함바그, 그리고 산 누들스, 가주마켓 김밥 앤 우동 등등등이 있습니다. 원래는 흑염소 전골집으로 유명한 식당 이 한미정이라는 곳은요, 이번 달부터 다음 달 5월까지 2달 동안 스페셜 이벤트로 김치보쌈과 돼지갈비찜을 각각 9불99에 판매 중이라고 합니다. 뭐 $10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미국에서는 그런 식으로 많이 해요. 10불 하면은 좀 많아 보이니까 9불99 뭐 이렇게 지금 판매 중입니다. 또 이벤트 기간 동안 65세 이상 EBT 카드 소지자들을 대상으로 매주 토요일 국밥 100그릇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직장인은 물론 이 시니어들이 이 때문에 환호하고 있습니다. 이 식당, 이 한미정이라는 식당의 한 관계자는요, 1년 전부터 EBT 카드로 식사비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면서 경기가 어려워지면 시니어들이 부담 없이 식사할 수 있도록 EBT 카드 소지자들에게 국밥 무료 증정을 시작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EBT 카드라는 것은요, 정부에서 이 카드를 받으면 이 카드에 다달이 뭐 400불, 500불씩 돈이 채워져요. 그럼 그걸로 이제 장을 볼 수 있는 데 쓰는 거죠. 그런데 일부 식당에서는 장 보는 게 아니더라도 일부 식당에서는 그걸로 직접 밥을 사 먹을 수 있게 허용된 그게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푸드 카드로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식당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한인타운의 대표적인 사무실 밀집거리가 있습니다. 윌셔길. 이 윌셔길에 있는 직장인들 사이에서 유명한 식당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산 누들스라는 식당인데요. 이 산 누들스가 런치 명소로 요즘 자리 잡고 있습니다. 원래는 부에나파크에서 1년 전 LA 한인타운에 1년 전 부에나파크에 있다가 1년 전에 LA 한인타운으로 이전을 했는데요. 이 식당은 49년 전통 한식당입니다. 이 산 누들스라는 식당은 지난 3월부터 14개 메뉴에 한해서 11불 99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갈비탕, 우거지, 그리고 우거지 갈비탕, 동태찌개, 불고기, 또 육개장, 김치, 멸치 칼국수, 그리고 돌솥 비빔밥 등등. 맛있겠는데요? 네.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네. 갈비탕, 우거지 갈비탕, 동태찌개, 불고기 덮밥, 육개장, 김치, 멸치 칼국수, 돌솥 비빔밥 등등등입니다. 이런 인기 한식 메뉴를 직접 만든 4개 반찬과 함께 제공을 합니다. 야, 맛있겠죠? 자, 이 산 누들스 관계자는요, 인근 오피스 건물이 많아서 점심시간에 직장인들이 90%를 차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음식 배달 서비스에 익숙한 이 MZ 세대들에게는요, 도쿄 함바그라는 식당이 또 가성비 최고 식당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돈가스, 치킨가스, 이들을 8불 99에 판매합니다. 그리고 돈가스, 치킨가스, 새우튀김, 도시락으로 만들어서는 요걸 12불 99에 판매합니다. 이 도쿄 함바그 식당은 점심시간 매출의 30% 이상이 배달이다라면서 2016년 개업한 후에 점심 가격을 $1밖에 인상하지 않고 있어서 단골 고객층이 넓고 두터운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가주마켓 내에 김밥집이 있어요. 이름은 김밥 앤 우동이라는 식당인데요. 장 보러 오는 고객과 인근 직장인들이 많이 몰리면서 점심시간과 상관없이 일주일 내내 붐비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메뉴요? 네, 메뉴는 라면, 잔치국수, 우동, 쫄면 등등 이제 면류가 주로 있는데 가격은 싼 것은 $8 49센트 그리고 조금 비싸봐야 $10 49센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뉴 더 있습니다. 김치콩나물밥 9불 49 그리고 들깨미역국 10불 49 북엇국 10불 49 등 이 가성비 갑인 메뉴가 20여 가지나 되어서 늘 붐비고 있습니다. 이 업계 관계자는 런치 인플레이션에 이 피로해진 고객들이 이 가성비 좋은 점심 한 끼 때문에 많은 위로를 받고 감사 인사를 건네고 있다라고 전하면서 이 경기 침체 속에 고객과 함께 상생하는 것이 커뮤니티에도 이득이 될 것이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착한 가격에 너더라도 밥 한 끼의 행복을 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런치 13불 이렇게 지금 제가 착한 가격에 가성비 있는 식당들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유명한 뭐 바베큐집 가면 뭐 런치만 점심은 물론 저녁은 물론 더 비싼데 런치에 가도 40불 50불짜리 1인분에 그런 것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 자, 한인들도 즐겨 이용하는 52년 역사의 생활용품점 어제 보도해드렸죠. Bed Bath & Beyond라는 업체. 이 업체가 지난 23일 파산보호 신청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러자 이제 많은 문의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파산보호 신청에 따라서 이 기프트 카드나 또는 리워드 포인트 등등을 소유한 소비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용 못할까 봐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알아야 할 사항을 이 시간에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매장 쇼핑 기간입니다. 언제까지 매장에서 쇼핑할 수 있는지. 이 Bed Bath & Beyond 매장에서 계속 쇼핑이 지금은 가능합니다만은 지점에 따라서는 어제부터 폐점에 들어간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과 모바일 앱을 통한 쇼핑이 현재 가능한 상황이지만 이 Bed Bath & Beyond가 파산 신청 절차 기간 중에 계속해서 온라인 그리고 모바일 쇼핑 서비스를 제공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온라인 주문한 물품을 못 받은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배송은 아마 될 것이다 라는 이 회사의 전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매점을 직접 가려면 웹사이트로 검색해보고 가라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그 리워드 포인트와 상품권, 기프트카드 등의 사용 가능 여부 알아보겠습니다. Bed Bath & Beyond의 상용 고객 포인트 리워드 프로그램인 웰컴 리워드와 매장 발급 크레딧, 즉 스토어 크레딧은 다음 달 15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5월 15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품권, 기프트 카드는 다음 달 8일까지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프트 카드 갖고 계신 분들은 빨리빨리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쿠폰도 있는데요. 쿠폰 사용은 이미 어제 종료됐습니다. 네. 자, Bed Bath & Beyond 발행 크레딧 카드인 BBB 리워드 플러스는요, 매장이 폐점되기 전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단 오프라인 매장 폐점되기 전까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으로 리턴 마감일을 살펴보겠습니다. 물건을 샀는데 이걸 리턴하고 싶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가능한지. 구매한 제품의 반품은 다음 달 24일까지 가능합니다. 폐점일에 매장에서 구매한 물품의 경우는 반품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까지 영업하고 폐점합니다 라면서 아주 싸게 클리어런스 세일 하잖아요. 그날 샀으면 그리고 그 다음날 문을 닫았을 거 아니에요. 반품 불가능하다. 이 점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LA에서 라스베가스를 연결하는 초고속 열차 프로젝트가 캘리포니아주와 네바다주 연방의원들의 초당적인 지지를 받아서 가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6명의 네바다주 연방의원들과 4명의 캘리포니아주 연방의원들은 이틀 전 피트 부티지지 연방교통부 장관에게 공동 서한을 보냈습니다. 그 공동 서한의 내용은 100억 달러의 긴급 지원 예산을 빨리 승인해 주십시오라는 요청입니다. 미국의 유일한 민간 철도 회사가 있습니다. 이름하여 브라이트 라인이라는 회사인데요. 그 브라이트 라인이 추진하는 이 LA 라스베가스까지 고속철도 프로젝트는 LA에서 출발해서 LA 동쪽에 있는 렌처 쿠카몬거라는 곳 그리고 빅터빌이라는 곳을 거쳐서 네바다주 라스베가스까지 갑니다. 탄소 배출 없이 시속 무려 200마일로 당기는 전기 고속 열차입니다. 이 고속 열차를 타고 LA에서 빅터빌을 거쳐서 라스베가스까지 가는데 걸리는 소요 시간은 2시간 조금 넘는다고 합니다. 2시간 한 10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브라이트 라인은 고속철도가 완공되면 자동차나 버스로 15번 프리웨이를 따라서 라스베가스로 향하는 연간 4,250만 건의 편도 교통량을 1,200만 건으로 줄일 수 있게 되며 차량에서 배출되는 탄소도 그만큼 감소시킬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LA에서 라스베가스까지 이 기차를 타면 2시간 조금 넘는다 그랬죠? 지금 차를 타고 가면요. 밀리면 5시간, 6시간 당연히 넘고요. 밀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빨라야 4시간 반, 5시간 정도는 걸립니다. 중간에 무슨 사고가 있다거나 또는 금요일 저녁 이럴 때는 6시간, 7시간. 그런데 열차를 타면 2시간이면 간다는 겁니다. 자, LA는 오는 2028년 LA 올림픽을 앞두고 어찌됐든 그 이전에 이 고속철도를 완공한다라는 계획입니다. 자,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기업 마이크로소프트가 생성형 인공지능 AI
챗 GPT를 앞세워서 주가 $300 회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는 어제 7.87%가 상승한 $297 11센트에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중에는 $299 53센트까지 오르면서 $300 직전까지 가기도 했었습니다. 특히 이 오픈 AI가 개발한 챗 GPT를 활용한 사업 전망에 그 때문에 이제 주가가 상승폭을 더욱 키우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챗 GPT를 탑재한 검색 엔진 Bing, 이 빙을 출시하는 등 자사 제품의 이 생성 AI를 접목하고 있습니다. 사티아 나델라라는 마이크로소프트의 CEO는 전날 실적 발표 후에 가진 컨퍼런스 콜에서 챗 GPT 탑재 후에 빙 다운로드가 급격히 증가했다라면서 현재 빙 하루 이용자가 1억 명에 달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나델라 CEO는 또 지난 2월 챗 GPT에 그 기반을 하고 있는 그 빙 출시 이후에 앱 설치가 4배 이상 폭증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주식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식 말씀드릴 때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뉴스에 사면 안 된다고요. 뉴스 듣고 사면 안 된다고요. 오히려 뉴스에 팔고 소문에 사라. 이런 말이 있을 정도라고요. 뉴스가 이렇게 나왔다는 건 저는 어떻게 했어요? 이미 막 많이 올라간 이 얘기를 했잖아요. 정말 이득을 보시려면 이 올라가기 전에 며칠 전에 샀어야 됐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뭐 그렇지만 어떤 전망, 그 회사의 어떤 앞으로의 프로젝트나 분석 이런 거는 뭐 담백하게 전해드리니까 참고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캘리포니아 전역에 홍수에 대한 우려가 좀 커지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비가 오는 것도 아닌데 더군다나 당분간 비에 대한 그 예보도 없고 날씨도 아주 따뜻하고 이렇게 좋은데 무슨 갑자기 홍수 위협? 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바로 지난 겨울에 내린 눈 때문입니다. 지난 겨울 캘리포니아 지역에는 예년과 달리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이때 높은 산에는 엄청난 눈이 쌓였습니다. 그리고 이 눈이 이제 기온이 올라가면서 녹아내리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겨울 동안 캘리포니아 다수 지역에서 700인치가 넘는 적설량을 기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쌓인 눈이 녹으면서 특히 중부 캘리포니아 지역이 심각한 홍수 위협에 놓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프레스노 남쪽에 위치한 툴레어 레이크 주변 지역은요, 25년 만에 다시 이 호수에 물이 가득 차는 등 벌써부터 물이 넘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 저수지의 수위는 향후 2개월 정도면 지금 저수량의 3배까지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하면 호수 인근 동네와 또 호수로 향하는 강가나 개천 옆에 있는 마을들이 심각한 홍수 위험에 놓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더운데 비도 오지 않는데 갑자기 강이 넘치거나 호수가 넘쳐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측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더더욱이 위험합니다. 인명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위협이 지금 상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주 정부도 이런 상황을 파악하고요. 이틀 전 게빈 뉴섬 주지사가 직접 높은 이 지역을 방문해서 현장을 둘러보고 대책 마련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위험한 걸 주 정부도 알고 있다는 것이죠.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는요,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여름에 더울 때 뜬금없이 갑자기 홍수가 발생할 걸 대비해서 긴급 구조대까지도 벌써 만들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전언입니다. 자, 얼마나 심각한지 더 예를 들어 드릴까요? 요세미티 국립공원도 이 홍수 발생 위험 때문에 오는 28일부터 대부분의 지역을 한동안 임시 폐쇄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소한 5월 3일까지는 그 폐쇄 조치가 이어질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이 기간에 요세미티의 이스턴 밸리 지역 캠프그라운드와 그쪽에 숙소를 예약한 사람에 대해서는 숙소를 모두 캔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캔슬 안 해도 어차피 숙소 문 닫습니다. 그래서 모두 취소가 되고요. 이미 지불한 비용에 대해서는 모두 환불해 주겠다. 그러니까 캔슬하고 오지 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가 너무 안 와도 걱정. 한꺼번에 너무 많이 와도 걱정. 정말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새삼 틀린 거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보너스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 보너스 뉴스의 제목은요, 다운증후군 바비 인형입니다. 다운증후군 바비 인형이 출시되었습니다. 바비 인형 제조사인 미국의 마텔사의 이 바비 인형 부분 글로벌 책임자인 리사 맥라이트라는 사람은요,
새로운 바비 인형이 배려하는 능력을 가르치고 또 더 큰 공감대를 형성해서 더 포용적인 세상으로 이끄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출시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마텔이라는 회사는 실제 이 다운 증후군이 있는 여성의 모습을 이 인형에 제대로 담아내기 위해서 다운 증후군 협회와 긴밀하게 협력을 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좀 동그란 얼굴, 그리고 약간은 좀 아몬드 모양의 그런 눈, 또 작은 귀, 또 일반인들보다는 조금 좀 납작하게 보이는 납작한 콧등 등은 이 다운 증후군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이걸 다운 증후군 협회도 인정을 했고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만들면 그 특징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라고 다 협의하여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특징을 반영한 거죠. 이 인형의 목에 걸려있는 그 목걸이가 있는데요. 그 분홍색 펜던트 목걸이는 21번째 염석체가 3개인 그 다운 증후군의 특징을 상징한다라고 합니다. 참, 이 바비 인형의 그 다양성, 포용성 때문에 이제 이런 게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포용성과 다양성을 전해드리다 보니까 그럼 인종적인 다양성은 없나? 라는 생각도 함께 하게 되는데요. 이 바비 인형 제작사는 사실 오래전부터 이런 다양성과 포용성에 대해서 고민을 해왔고 당연히 인종적 다양성에도 많은 시도를 해오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복을 입은 바비 인형도 오래전에 사실 출시가 됐습니다. 한복 입은 바비 인형은 지난 2004년에 처음 선보였습니다. 사실 그 바비 인형이라는 것은요, 지난 1959년에 뉴욕에서 탄생했습니다. 그런 바비 인형은 지금까지 탑 디자이너의 드레스서부터 각국 민속 의상에 이르기까지 수백만 벌의 옷을 입어왔습니다만은 한국의 공식적인 디자이너가 제대로 디자인해서 한복을 입힌 것은 이때가 처음입니다. 2004년, 이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자, 또 참고로요, 바비 인형은 전 세계적으로 1초에 3개씩 팔릴 정도로 정말 세계적으로 많은 사랑을 여전히 받고 있는 그런 인형 제품입니다. 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뉴스로 시작을 해서 바비 인형으로 끝나게 되는 그런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구독과 알림 설정은 내일 뉴스를 위한 투자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면서요. 저는 여기서 물러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